자, 그러면 12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 지난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 회로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제일 대표적인 첫 번째 예로 했던 게 그 양자 회로의 그런 개념들이 뭐 완전히 하늘에서 새로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잘 보면은 저희가 이미 고전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프로그래밍 같은 데서도 많은 개념들을 따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예 중에 하나로 퀀텀 수학 게이트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개념, 고전적인 어떤 회로의 개념들이 그러니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은 루프 같은 게 그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마치 저희가 시간적으로 어떤 회로가 진행되는 순서를 약간 양자회로 같은 경우에 그걸 시간적으로 펼쳐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그 제약이 강한 게 팬아웃이 불가능하다. 어떤 하나의 게이트에서 출력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두 강의 전, 그러니까 10번째 강의 정도에서 저희가 컨트롤 낫 게이트 같은 걸 배웠는데 그거에 약간 일반화된 게 뭐냐면 컨트롤도 U 게이트고, 왜냐면 낫 게이트 자체도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고, 그래서 컨트롤, 그러니까 어떤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을 여러 개의 큐빗에 적용할 거냐, 한 개 또는 한 개 이상의 큐빗에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컨트롤 큐빗이 결정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게이트가 많이 사용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컨트롤드 U 게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심볼을 쓸 때 그 라인을 한 개를 그으면 그거는 큐빗 하나의 값을, 그러니까 큐빗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 만약에 그 값을 측정하면은 그럼 그 순간에 컬랩스가 되니까 더 이상 이 값 자체가 양자 중첩되어 있는 값이 아니라 얘는 그냥 클래시컬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클래시컬 빗 아니면 C 비트라고 보통은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약간 양자역학에서 정말 이상한 개념, 좀 특이한 개념 중에 하나가 양자 상태의 복제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 클로닝 시어림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이때는 사실 저희가 제약 조건을 잘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자 상태를 절대로 못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만약에 이미 이 어떤 특정한 양자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초기화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해서 이 상태를 만들었다.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으면 똑같은 상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노클로닝 시어림은 그 개념이 아니라 제3자가 이미 그 상태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저한테 하나 뚝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내라 하는데, 뭐 그냥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중첩 상태니까 똑같은 걸 만들려면 먼저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하는 순간에 얘가 그 중첩이 깨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 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은 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게 노클로닝 시어림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떤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많이 보통 생각하는 거는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보통은 0과 1로 이루어진 그런 그러니까 0 또는 1이 측정되는 그런 베이시스에서 측정하는 걸 많이 생각하겠죠. 그거를 평광으로 한다면 뭐 HV 베이시스로 저희가 측정하는 걸 생각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HV 베이시스가 아니라 뭐 DA 베이시스로 측정해야 될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그럴 경우에 뭐 평광일 경우에 그냥 측정 전체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2레벨 아톰 같은 게 에너지 레벨을 측정해야 되는데 에너지 레벨의 중첩 상태로 그런 베이시스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오늘 나올 그 퀀텀 텔레포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이런 벨 베이시스 가지고 그러니까 벨 베이시스에서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베이시스로 해서 측정한다. 그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조차 잘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은 요거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베이시스는 이거라면,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를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요 베이시스 벡터가 요 벡터에 매핑되고 요 베이시스 벡터가 요 베이시스에 매핑되도록 그러한 베이시스 트랜스폼을 해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유니터리 트랜스폼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이상해 보이는, 하지만 완벽하다는 거는 컴플리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그러니까 그런 벡터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충분히 좋은 베이시스가 되고요. 저는 이상한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측정이란 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런 인탱글먼트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보면은, 예, 2017년쯤에 아마 뭐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 인공위성을 띄웠다. 그리고 거기에는 양자 얽힘 발생 장치가 들어가서 뭐 여기 지금 그 애니메이션에 보시듯이 여기 위성이 있는데 이 안에서 두 개의 광자가 튀어나와서 각각의 광자가 여기서 측정되는데 이 두 개의 광자가 가지고 있는 양자 상태는 이와 같다. 뭐 이런 거를 아마 일반 기사는 이 정도까지 안 났겠죠. 근데 예,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 그러면 그때 그 의미가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이 실험에 꽤 기뻤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얘네가 실제로 요 안에 아까 이 인공위성 안에 양자 얽힘이 된 그런 광자쌍을 만드는 장치를 넣었는데 그게 뭐 싸냥 루프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광학적인 기술을 좀 포함을 해서 구현을 한 거였고요. 사실은 그 방식이 제가 예전에 박사과정 때 그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그걸 실험적으로 보였던 그런 장치라서 그거를 한 10몇 년 후에 얘네가 이 인공위성을 올릴 때 거기에다 그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제가 만들었던 게 이제는 그 우주에까지 날아가서 쓰이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려는 거는 실제로 이런 만들어진 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이게 꼭 인공위성에서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상에서 실험실에서 그냥 여기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보내는 것도 똑같은, 그러니까 양자역학적으로 똑같은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원하는 게 단일 광자 두 개를 이렇게 만들고 근데 그러니까 뭐 얘네 이름을 뭐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얘를 한쪽으로 보내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A에 대한 어떤 양자 상태를 측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일 광자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겠냐? 그게 지금 여기서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넣었던 생성했던 그 양자 상태가 뭐냐면은 여기 말씀드린 요 벨 베이시스 중에 그 프사이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벨 베이시스,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생긴 모양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은 A 이 광자랑 B 광자가 어떤 상태가 가능하냐면 예를 들면은 얘가 호리젠탈 그 다음에 B가 버티칼 평광을 가진 이런 상태도 가능하지만 또 뭐가 가능하냐면 A가 버티칼 그 다음에 B가 호리젠탈인 이와 같은 평광을 가진 상태도 가능한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걔네들을 양자적으로 그 중첩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더한 상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측정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양자 상태가 중첩이 돼 있을 때 측정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보통 얘기하죠? 컬랩스가 된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지금 여기도 요런 상태, 요런 가능성, 그 다음에 요런 가능성에 중첩으로 돼 있고요. 실제로 측정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쪽에서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할 때 그 평광 베이스, 그러니까 평광의 측정 베이시스를 똑같이 뭐 HV 뭐 이렇게 측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요거 아니면 요걸로 컬랩스가 되니까 요걸로 컬랩스가 되면은 이쪽에서는 H가 측정되는 순간에 B에서는 V가 측정이 되겠죠? 반대로 요걸로 컬랩스가 됐으면 A 쪽에서 V가 컬랩스가 되면은 그러니까 측정이 돼버리면 B쪽에서는 H가 측정이 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이 상태를 뭐 이게 양자인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를 기술하면 보통은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얘들은 그 항상 다른 값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H가 측정되면 V가 이쪽은 H 측정, 이쪽은 V. 그다음에 여기 V, 그다음에 이쪽은 H.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를 보통은 엔타이 코릴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코릴레이션 반대 값이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질문은 뭐냐면 저희가 이거 측정 베이시스를 이게 아니라 얘도 45도, 얘도 45도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측정을 해보는 건데 이때는 뭐가 나오는 게 맞을까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양자 상태가 아니라 고전적인 상태라면 사실은 얘가 D가 나올 때 얘는 D나 A 아무거나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얘와 얘가 아무런 콜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얘가 뭐 D가 나온다고 해서 얘가 그걸 신경 쓸 이유가 없죠. 얘도 그냥 A나 D 둘 중에 하나가 막 계속 나오겠죠. 그러다가 얘가 A가 나와도 얘도 AD가 나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할 때는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양자 얽힘으로 이런 상태에 딱 되어 있을 때는 이때는 신기하게도 여기에 다이아곤이 나오면 여기에 엔타이 다이아곤이 나오고 여기 엔타이 다이아곤이 나오면 여기는 다시 다이아곤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대값이 또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이시스를 바꾼다 하더라도 얘는 여전히 그 엔타이 코릴레이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 양자 얽힘의 되게 중요한 시그너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그렇게 서로 항상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거를 한번 수식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놓은 HV-VH 이런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스테이트를 제가 지금 측정을 뭘로 하겠다고 했냐면 HV 베이시스가 아니라 H 베이시스, V 베이시스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으로 측정하면 얘가 H 나오면 V 나오고 이건 금방 보이죠? 근데 이제 뭘 하겠다고 하냐면 D랑 A로 이루어진 이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얘인데 이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대신에 저렇게 중첩되어 있는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려면 저희가 그때 측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려면 현재 주어진 이 양자 상태를 이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 다시 써줘야겠죠. 근데 그걸 다시 쓰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우리가 이미 D는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진 경우고 그 다음에 A는 얘네들이 서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더해진 경우니까 요거를 양쪽을 합치면은 H는 거꾸로 이게 나오고 D 플러스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V는 거꾸로 D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거는 잘 알고 있죠. 자, 이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얘는 H가 이걸로 바뀌니까 D, A, 이거는 저기 레이블이죠. 그 다음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가 V에 있는 애는 얘로 또 대체될 테니까, 여기에 또, 여기 붙고, 그 다음에, 2제곱분의 1이 여기 또 붙고, 그 다음에 V니까 D, 마이너스 A, B,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제가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요 텀을 확장해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A, 그 다음에 요게 H니까 이제 D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러니까 D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 묶였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텀을, 그러니까 요거 먼저 써보면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2제곱분의 1이 3번 나오니까 얘들 다 앞으로 뽑아내고, 그러니까 여기도 요거 하나, 둘, 여기까지 3개 나왔을 테니까
쟤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2의 2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첫 번째 요거를 먼저 적어보면은 얘는 D랑 D. 그래서 예, 좀 쓸게 많으니까 제가 캣 노테이션은 다 생략하고 그냥 DD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D 곱하기 A가 되고, 예, 물론 이때 제가 곱해지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D랑 A를 곱했을 때 제가 이거를 DA라고 써야지 AD라고 쓰면은 그러면 여기에 사실 저희가 쓰진 않지만 여기에 인덱스, 그러니까 서브스크립트가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곱해지면 AD, 그리고 마지막에 A가 A에 곱해지는데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A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요 텀이고요. 두 번째 텀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풀어보면, 그럼 얘도 DD, 그래서 얘랑 똑같이 나온 애가 나오고, 그 다음에 DA가 나오는데, 이제는 얘가 플러스랑 플러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앞에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이미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DA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D니까 마이너스 AD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A랑 플러스가 만나니까 마이너스 AA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 전체가 얘가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얘랑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얘네들은 사실 캔슬 되죠. 얘네들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예, 플러스가 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체적으로는 2에 요거는 남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서 붙어가지고 얘는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인데 요게 또 마이너스에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 D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라서 또 2 AD가 되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돼가지고 서로 캔슬돼서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상태가 뭘로 나타나냐면, 자, 여기 얘 2가 그냥 얘랑 캔슬되면은 마이너스 D, 근데 이게 A번째이고, 그 다음에 B번째는 A가 된 거죠.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 A, 그러니까 A 입자가 A가 됐고, 그 다음에 B 입자는 D가 되는 요런 상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예, 여기 있는 요 결과를 지금 제가 유도한 건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자,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해석해보면 그 얘기겠죠? 제가 만약에 A와 B를 45도 돌아간 AD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면은 A가 D가 나올 때 B는 뭐가 나와야 된다? 엔타이 다이고넬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A가 엔타이 다이고넬을 얻게 되면은, 그러니까 측정하게 되면 그때는 무조건 B는 다이아고넬을 얻게 된다. 자, 얘네들도 여전히 서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그림이 뭐냐면, 제가 HV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도 얘네들은 항상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이게 45도 돌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얘네들이 항상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45도이기 때문에 특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제가 숙제로 낼 건데, 이 베이시스가, 새로운 베이시스가 그러니까 서로 오소노멀만 하면은 이 새로운 베이시스를 아무리 측정해도 항상 반대가 나온다. 그게 이 주어진 요 양자 상태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다른 데서는, 그러니까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보통 싱글렛 스테이트라고도 부르는데, 뭐 여기서는 일단 뭐 그 얘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요 프사이 마이너스 타입이 이런 딱 정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약간 해석을 해보면은 예.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결과 있죠. 그러니까 제가 HV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도 항상 엔타이 코릴레이션 나오고, 그 다음에 DA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도 항상 엔타이 코릴레이션 나오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고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할 때 여기서 H가 측정되면 여기가 V가 측정되고, 아니면 서로 항상 반대가 되는 그런 측정을 하는데, 항상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떤 때는 H가 나올 거고 어떤 때는 V가 나올 거고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냐면 뭐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누군가가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이 있어가지고 이 사기꾼이 자기는 이런 양자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막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예, 지금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근데 그 사기꾼이 이 박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안에다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넣어가지고 랜덤 넘버가 어떤 땐 0, 어떤 땐 1이 나오게 해놓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0이 나오면은 그러면은 A가 H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0일 때는 얘가 H, 얘가 V가 되게 해서 나가게 하고 만약에 이 랜덤 넘버가 1이 나오면은 반대로 얘가 V가 나오게 하고 얘가 그 H가 나오게 이런 발상장치 만드는 거 전혀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고전적으로 매번마다 주사위 돌려가지고 0 또는 1이 나오는 거 아니면 동전 던져가지고 0이 나오냐 1이냐에 따라서 그때마다 HV로 보낼 거냐 VH로 보낼 거냐를 막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차피 여기 측정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번마다 항상 얘가 그 다음에 나올 값이 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측정할 때마다 얘랑 항상 반대 값이 나오네? 그러면 얘는 양자 얽힌 상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면 만약에 그러니까 사기꾼이 만든 이런 박스, 그러니까 클래시카라는 이런 박스면 자, 이 사람이 H를 만들었을 때 이쪽에서 둘이 갑자기 우리 계속 HV로만 측정하지 말고 DA 베이시스로 45도 베이시스로 측정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이걸 딱 바꾸겠죠. 근데 그 순간에는 당연히 HV 아니면 VH가 나오고 있겠죠. 자, 근데 뭐 그 순간에 그냥 HV가 선택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H가 여기 쭉 날아오고 있고 V가 쭉 날아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측정 방식을 갑자기 45도,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베이시스로 바꿨다. 그러면은 자, H가 다이아고널 베이시스 입장에서는 H는 어차피 얘는 D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요 V는 D 마이너스 A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예, 뭐 제가 노멀라이즈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 비례로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얘는 절반의 확률로는 D가 나오고 절반의 확률로는 A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얘도 절반의 확률로 D가 나오고 절반의 확률로 A가 나오는데 얘가 D가 나올 때 얘가 D가 나올지 A가 나올지 결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쪽에서 4가지 경우가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측정하는 사람들이 요번에는 HV로 측정할 건지 아니면 다이아고널로 측정할 건지를 미리 이 상자가 알게 해준다면 그럼 당연히 이쪽도 만들 때 얘네가 지금 다음번에 다이아고널 측정할 거네? 그럼 나는 거기에 맞춰서 DA를 보내거나 아니면 AD를 보내거나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서로 안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다음번에 뭘 측정할지 안 알려준 상태에서 얘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얘네가 지금 45도를 할지도,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할지 아니면 HV 할지 모르니까 뭐 HV에 맞춰서 계속 내보내고 있겠죠? 그러면은 절대로 DA를 했을 때 얘네가 그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막 번갈아가면서 나오겠죠. 자, 그걸 보고 얘는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양자 얽힌 상태가 아니라 진짜 뭐 그 사기꾼이 만든 그런 박스구나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거잖아요. 자, 이 실험이 바로 벨이 제안한 실험하고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스테이트를 EPR 페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그다음에 계속 제가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세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런 스테이트가 어떻게 존재하냐 이런 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 당신들이 얘기한 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럼 얘는 어떤 땐 욕이 나오고 어떤 땐 욕이 나오고 그래야 된다는데 그런 스테이트 뭐가 되겠냐를 했는데 거꾸로 벨이 이걸 딱 보더니 그럼 이런 스테이트면은 이런 식으로 베이시스를 바꾸고 측정하면 뭔가 이상한 코릴레이션이 나오겠네를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제안을 했고 그러면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측정을 했더니 정말로 이게 베이시스를 내가 마음대로 바꿔도
얘들이 항상 엔타이 코릴레이션이 나오네를 실험적으로 다 검증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거를 만들어서 박사과정 때 그런 걸 직접 실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양자역학이 더 맞는 것 같다. 적어도 그러니까 EPR 논문에서 제안했던 그 정도로 단순한 개념은 아니겠구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여기에서 뭐 실험에서 뭐가 좀 문제가 있고 뭐가 좀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고쳤어?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모든 실험들은 다 양자역학에서 예측했던 그 결과대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이거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은 그리고 오히려 그거를 너무 간략하게 서머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쪽에서 측정을 하는 순간에 이쪽에 걸 측정을 안 해도 이쪽 사람은 이쪽에서 무슨 측정이 나올 것이 금방 딱 안다는 얘기거든요.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지구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먼 거리잖아요.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진 데서도 이쪽에서 측정을 하는 순간에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건 뭐처럼 보이냐면 통신이 훨씬 더 그러니까 통신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아닙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재밌는 기사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성 결과 나오고 그래서 신문사에서 지금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이런 현상을 귀신 같은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스푸키 액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저런 EPR 현상을 가지고 이게 이제 현실이 됐다라고 하는 인공위성에서 막 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제일 처음에 올라왔던 기사의 원문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틀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이 기사에 인터뷰를 했던 이 교수님이 그날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했던 말하고 전혀 다르게 썼다고. 그래서 여기에 댓글에 보시면 이 기사에 필자로 표시한 김재환 교수입니다. 제가 보낸 원고에서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하여간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수정이 됐는데 지금은 근데 예전에 하여간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게 약간 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얘네가 엔타이 코릴레이션은 순간적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그게 통신하고는 상관없다. 빛보다 빠른 통신 안 된다. 아인슈타인이 끝까지 죽으면서도 그러니까 못 받아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 보면은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원래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빛의 개념으로 그걸 다 설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빛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가라고 말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대한 근데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현상처럼 보이니까 죽을 때까지 못 받아들였는데 아인슈타인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과를 한 게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측정을 할 때 여기 측정하자마자 저쪽에 뭐가 나올지 뻔히 알아요. 자, 근데 그거랑 통신이랑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 통신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나의 의지를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지를 전달한다는 얘기는 내가 요번에 아니면 다음번 그러니까 매번 타임들마다 저 사람이 어떤 값을 받도록 내 의도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냐면 측정을 하면은 얘는 내가 H를 측정할지 V를 측정할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너 A는 네 맘대로 이거나 이거 선택은 못해. 왜냐면 이게 중첩이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누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도 모르니까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래서 얘가 측정할 때는 얘는 자기는 H가 나올지 V를 나올지를 선택할 권한이 전혀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가 측정될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A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저쪽에 전달이 됐나요? 전혀 안 됐죠. 그래서 그 양자 얽힘이 강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적으로는 대단히 신기한 그런 현상이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통신 못 합니다. 그냥 이 양자 얽힘만 가지고 그러니까 둘 간의 어떤 의지를 전달하는 통신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보다 빠른 뭐 그런 물체는 없다. 뭐 그거랑 전혀 그러니까 충돌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의 전달은 여전히 빛보다 느리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엔타이 코릴레이션 됐다는 그 사실 자체는 정보 전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그거를 그 해석을 제대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정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예, 양자 정보는 정말로 그러니까 양자역학만으로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보라는 개념 같은 완전히 예, 다른 도메인의 그런 개념들이 합쳐져서 이게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 얽힘에 관련돼서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슈레딩거 고양이가 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슈레딩거가 사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고 실험이니까 게덴켄 익스페리멘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양자 상태가 과연 말이 되냐 아니면 존재하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어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처음에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레이디오 액티브한 물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뭐 우라늄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뉴클리어 리액션, 그러니까 뉴클리어 피션, 그러니까 그 핵분열 같은 걸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그 입자가 튀어나오겠죠. 근데 그 입자가 튀어나오는 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올지가 사실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약간 중첩되어 있는 상태 중에 한 번이 그냥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첩을 어떻게 봐도 되냐면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1일 때, 시간이 2일 때, 시간이 3일 때 뭐 그런 모든 가능성들의 중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거에 해당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측정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그렇게 레이디오 액티브 물질이 요 안에 있고 얘가 만약에 그 핵분열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여기에 망치가 작동을 해서 여기에 독약을 깨버리는 그런 실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자를 만들어놨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닫아놨어요. 아무도 측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얘가 디케이를 했을지 안 했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상태는 고양이가 살아있는 상태랑 고양이가 죽어있는 상태 두 가지의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리고 얘 자체가 이게 아직 중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모든 양자 상태도 중첩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슈레딩거 고양이의 상태가 존재할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의 그 질문 중에 하나였고요. 답은 뭘까요? 네. 그거에 대한 실험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저거와 약간 유사한 그런 상황을 사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 기사들 보면은 슈레딩거 고양이의 상태를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가끔씩 나올 텐데 뭐 그거에 약간 실험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레이저 보통 얘기할 때 이 레이저가 사실은 그러니까 레이저의 상태를 뭐 저희가 이걸 뭐 코헤런트 스테이트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약간 고전적인 스테이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치 고양이가 살아있거나 죽는 거는 고전적인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중첩이라는 상태가 없으니까. 근데 이 레이저의 상태도 요 안에 또 어떤 뭐 평광이 뭐 예를 들면 호리젠탈이냐 버티컬이냐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잖아요. 꼭 그걸 가지고 실험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들의 어떤 중첩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실험적으로. 그래서 실험적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슈레딩거 고양이 같은 그러니까 진짜 고양이는 아니고 그러니까
고양이를 그냥 어떤 클래시컬한 매크로스코픽 오브젝트라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의 중첩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했는데 되는 것 같다. 이게 약간 좀 실험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아인슈타인이 비꼬았던 표현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중첩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저기 달이 있는데, 저 달을 아무도 관찰하지 않으면은 그 달이 정말 저기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그거의 중첩일 수도 있다는 얘기냐라고 약간 좀 극단적으로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뭐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길 바라고, 약간 실험적으로 얘기하면 보통 매크로스코픽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변에 다른 애들하고의 인터랙션이 많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하는 순간 그게 일종의 측정에 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완벽하게 맞는 표현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양자역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완벽하게는 사실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정말로 마이크로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중첩 현상들이 이런 매크로스코픽에서 얼마나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들 간에 어떻게 트랜지션이 뭔가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가 사실은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핵심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 양자 얽힘을 그럼 어디다 쓸 것이냐. 사실은 양자 얽힘이라는 상태는 저희가 양자 연산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만들어지는 상태가 사실 그 얽힘 상태랑 되게 유사한 상태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런 것들은 또 정량적으로 얘가 얽힘이냐 아니냐 그걸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 얽힘을 가지고 얘의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했던 걸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은 스타트랙, 너무 옛날 영화, 옛날 드라마라서 별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순간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 있는 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새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양자역학적으로 약간 그거랑 비슷한 상황을 만드는 거를 보통은 퀀텀 텔레포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양자 원격 이동이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고, 순간 이동이라는 표현도 쓰긴 할 건데, 근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탱글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있던 물질이 완전히 사라져서 저기에 새로 나타나는 개념은 아니고, 물질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가 진짜로 여기서 순간이동이라는 표현은 잘못 쓰면 위험하니까 원격 이동을 시키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물리적인 메모리가 아니라 양자 메모리, 그러니까 큐빗을 제가 두 가지로 본다고 했죠. 근데 이때는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양자 메모리가 아니라 거기 저장되어 있는 양자 상태, 그러니까 퀀텀 스테이트 아니면은 큐빗 인포메이션을 여기 있는 애를 저기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어떤 큐빗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큐빗에 그러니까 얘를 제가 C 큐빗이라고 부를게요. C 큐빗이고, 그 다음에 얘에 들어있는 어떤 상태가 얘가 양자 중첩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 상태를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있는 세 번째 큐빗, 얘를 제가 B라고 부르면은 B 큐빗으로 얘의 상태를 여기로 전달하고 싶은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요 B 큐빗과 이미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새로운 큐빗 A가 필요합니다. A 큐빗. 그래서 이럴 경우에 지금 C에 저장되어 있는 이 양자 상태는 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저희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큐빗 상태를 여기에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게 이 그러니까 텔레포테이션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에 얘 A와 B가 서로 얽힌 상태로 돼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C는 처음부터 이 상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를
지금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기술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게, 자, 제가 여기에 C의 어떤 양자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를 psi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양자 상태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알파 0C 더하기 베타 1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와 텐서 프로덕트로 연결된 애가, 근데 그 노테이션 안 쓰면은, 그럼 여기에 2제곱분의 1 곱해지고, 그 다음에 얘가 0, A, 1, B, 마이너스 1, A, 0, B. 이런 상태가 저장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와 B가 제가 두 개가 양자 얽힌 상태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음과 같이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저장돼 있는 애를 요 두 개 간에 연결돼 있는 인탱글 스테이트 가지고 적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제가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 따로 측정하고 얘 따로 측정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때 뭘 해야 되냐면 얘와 얘를 합쳐가지고 벨 베이시스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제일 먼저 양자 얽힘을 만든 거는 A와 B예요. 하지만 제가 벨 베이시스로 측정하고 싶은 건 얘네 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CA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얘가 CA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베이시스로 얘네들을 측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순간 여기 있는 양자 상태가 저기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얘가 쭉 풀어버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 제로,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거 인덱스 쓰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인덱스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순서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입니다. 그래서 0, 0,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0, 1, 0, 그 다음에 얘가 곱해지면은 플러스 베타, 1, 0, 1,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베타, 1, 1,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C, A, B라고 했죠? 얘도 C, A, B. 자, 근데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C랑 A의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가 아니라 얘네의 벨 베이시스로 측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아까 새로운 베이시스로 측정했을 때 얘가 어떤 그 확률 분포를 가질지를 확인하려면 그럼 어떻게 했었죠? 아까 여기서 했던 걸 보면은 DA 베이시스로 측정하고 싶으면은 일단 H와 V를 DA로 나타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다 다 대입을 해가지고 DA 베이시스로 이 스테이트, 퀀텀 스테이트를 다시 기술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CA를 그러니까 벨 베이시스로 측정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다르게 보면은 00을 얘네들의 합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게, 자, 보면은 00은 먼저 여기를 보죠. 자, 여기 보면은 01, 10, 그 다음에 01, 10이니까 요거 위아래 더하면은 그럼 01이 나오고 얘네들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빼버리면 얘는 사라지고 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00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여기 저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00은 psi 플러스 그 다음에 플러스 psi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01은 죄송합니다. 01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은 얘네 간의 차이인 psi 플러스 마이너스 ps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00은 둘이 더하니까 00은 phi 플러스 phi 마이너스의 걔네 합이 되고, 그 다음에 11은 얘네의 차에 해당되겠죠. 두 개. 그래서 phi 플러스 마이너스 ph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얘가 알파고, 그 다음에 00이니까 여기 있는 00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런데 얘가 다 앞에, 그러니까
2제곱분의 1이 항상 나올 거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아예 처음부터 제가 이걸로 써버릴게요. 2분의 1로. 그러면 얘가 파이 플러스 더하기 파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애가 b가 1이 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알파, 그 다음에 얘는 0일이니까 여기 있는 0일을 집어넣으면 풋사이 플러스 더하기 풋사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0이니까 b에 해당되는 0이죠. 지금 제가 여기다 인덱스 안 쓰는데 얘가 CA가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베타에 이제 10이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풋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풋사이 마이너스, 거기다 마지막에 b에 해당되는 애 1 남고, 마지막으로 베타 11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b는 0인 이런 상태가 다 합쳐졌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정리를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예, 제가 요 위에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제는 뭘로 할 거냐면, 이게 사실은 다 그 캐시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풋사이 플러스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풋사이 플러스로 얘가 이게 CA인데, 예, 요걸로 어떻게 묶이냐면, 풋사이 플러스로 들어올 애가 여기 있는 애죠. 근데 얘가 뭐랑 연결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이거가 얘랑 곱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알파 0, 얘는 b죠. 그 다음에 풋사이 플러스가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 베타 곱하기 얘가 되죠. 그래서 더하기 베타 1b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묶은 게 풋사이 플러스를 묶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날아갔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캔슬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풋사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CA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풋사이 마이너스는 여기 나오죠. 그래서 얘가 또 여기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로 b가 되고, 그 다음에 풋사이 마이너스가 또 여기 나왔죠. 그래서 얘도 또 여기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베타 1 이렇게 나왔죠. 얘도 b고, 그 다음에 더하기 파이 플러스를 해보면은 파이 플러스가 얘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예, 요게 알파 1,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가 예,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0, 마지막으로 파이 마이너스를 따져보면은, 예, 요걸 또 따져보면은 알파 1이니까 알파 1,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플러스 베타 제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이런 스테이트를 바꾼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스테이트인데 베이시스를 다르게 쓴 겁니다. 여기에 요렇게. 근데 예, 이거를 측정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예, 지금 이걸 다시 여기다 다시 쓴 것뿐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얘네들을 요 4개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그 4개로 이루어진 벨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베이시스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 순간에 우연히 얘가 풋사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얘를 측정했는데 풋사이 그러니까 자, 이게 보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4가지 가능한 지금 중첩이 나온 거고, 그럼 측정을 하면 얘 4가지 중에 하나로 컬랩스가 되겠죠. 근데 자, 그때 컬랩스를 했을 때 우리가 CA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얘는 아직 측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측정을 하는 순간, 예를 들어 얘가 결정이 됐다. 그럼 지금 여기 남아있는 B의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죠? 자, 일단 컬랩스가 되면 나머지 텀들 다 날아가고 요 텀만 남게 되겠죠. 근데 얘는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하지만 얘는 제가 측정을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만 측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애가 뭐냐면 알파 제로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앞에 글로벌하게 있는 거 빼면은 얘는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원래 보내고자 했던 풋사이 C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랑 똑같습니다. 요 마이너스는 그냥 글로벌 페이스로 빼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텔레포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래 여기 저장돼 있던 양자 상태인데 얘가 갑자기 B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긴 뭐가 됐냐?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지금 측정을 했잖아요. 측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처음에는 중첩일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얘는 그냥 어떤 측정된 하나의 상태로 그냥 그 컬랩스를 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원래 중첩 상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첩되어 있던 상태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B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거 B에서 나타나고, 자, 그러면 얘는 우연히 여기에 측정이 됐으니까 잘 됐는데 다른 애들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컬랩스할 확률 다 똑같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psi 플러스로 측정이 됐거나 아니면은 phi 마이너스로 측정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psi 플러스로 측정이 됐다 하면은 요 B에 있는 상태가 원래 거랑 거의 비슷한데 뭐가 약간 걸리죠. 뭐냐면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한쪽에 붙었다는 거거든요. 뭐 요거는 뭐 요렇게 떼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뭐를 해줘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psi 플러스가 측정이 됐는지 psi 마이너스가 측정이 됐는지는 구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psi 마이너스가 측정이 되면은 얘는 완벽하게 자기 상태가 돌아왔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가 여기 나왔을 거기 때문에 B를 전혀 건드리지 않아도 원래 상태를 그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i 플러스가 나왔다면 얘는 사실은 완벽하지 않고 페이즈가 틀렸거든요. 그러면은 얘한테 방금 전에 저기 psi 마이너스가 아니라 psi 플러스 됐으니까 여기 있는 페이즈 고쳐줘 라는 정보를 여기서 여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받아서 얘 저기 0에다가는 페이즈 안 곱하고 1에다가는 페이즈를 곱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해주면 되는데 그 오퍼레이션이 뭐에 해당되냐면 지난번에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싱글 큐빅 게이트 중에 C 게이트라는 게 있었죠. C 게이트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0 상태에는 페이즈를 곱하지 않고 1 상태에만 마이너스 1 페이즈를 곱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다 이게 psi 플러스가 측정이 되면 여기다가 그 C 게이트를 가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얘 말고 예를 들어 얘가 측정됐다. phi 마이너스. 얘가 측정되면 뭐냐면 얘는 뭐 알파 1 더하기 베타 제로에서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0과 1이 뒤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한테 방금 전에 phi 마이너스 됐으니까 너 0과 1을 바꿔 라고 시켜야 되는데 그럼 얘에 해당되는 0과 1을 바꾸는 오퍼레이션은 뭐냐? X입니다. X가 0과 1을 바꾸는 not 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되고, 자, 그럼 얘가 되면 뭘까요? 지금 XZ 나왔으니까 Y겠죠, Y. 예,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퀀텀 텔레포테이션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요거 측정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측정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방금 전에 나 뭐 측정했어까지 얘한테 전달을 해주고 걔는 그 정보를 받아서 얘를 보정을 해주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퀀텀 텔레포테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 이걸 해주지 않으면은 사실 뭐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은 정보가 갔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이거 뒤바뀌고 했으니까 거의 그래도 꽤 많은 정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이거를 측정해 보면은 전혀 원래 상태랑 차이가, 그러니까 가깝거나 그런, 그러니까 어떤 힌트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다들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에 이거를 디지털 정보를,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게 디지털 인포메이션을 보내야지만 얘가 최종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요 상태가 요 B에서 복구가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실은 거의 여기 있는 정보는 거의 갈비지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거는 바로 뒤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아까 퀀텀 큐빗 C랑 큐빗 A를 벨 베이시스에서 측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걸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그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얘네들은 일종의 지난 시간에 보면 제가 인탱글링 게이트랑 그 다음에 언인탱글링 게이트라는 거를 써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언인탱글링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벨 베이시스로 보이는 애들도 저희가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바꿔가지고 그쪽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에서 측정을 하면은 그러면 얘가 요렇게 그러니까 중첩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런 베이시스도 측정이 잘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거를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막 보면은 뭔가 좀 그러니까 만약에 양자얽힘을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 상태에서 제가 보내고 싶은 정보가 여기 있는데 지금 얘를 이쪽 동네에서 막 측정을 했더니 갑자기 B 쪽에 원래 양자 상태에 해당되는 이런 게 막 나타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빛보다 빠른 통신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또 여기서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얘가 이거 4개 중에 뭐를 측정했는지를 B한테 알려줘서 B 보고 그거 보정하라고 시켜서 B가 보정하기 전까지 이쪽에 나와 있는 상태는 원래 상태랑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원래 상태에 대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를 저희가 뭐 뒤에서 볼 그런 계산들을 해보면은 얘는 전혀 그 원래 정보에 대한 원래 상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조금의 정보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얘가 정보가 전달이 되냐? 저희가 방금 요거 4가지 벨 베이시스 중에 어느 거 측정됐는지를 B한테 알려줘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걔가 그걸 보정하는 순간 이게 되는데 그러면 요 정보가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제일 빨라봤자 빛보다 빠르진 못하겠죠. 그래서 여전히 빛보다 빠른 통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뭐 양자얽힘 가지고 안 되면 뭐 텔레포테이션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예,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서 그런 바보 같은 질문 나오면은 NO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예, 좀 방전에 그 양자얽힘에 대해서 배우느라고 아마 좀 처음 배워서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좋은 엑서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그 개념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이거랑 컴퓨테이션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 아주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테이션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제가 제목으로 리버서블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저희가 유니터리 트랜스폼은 얘는 가역적이다 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니터리 트랜스폼으로 구현될 수 있는 모든 양자 게이트들은 리버서블 게이트여야 된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고전적인 엔드 게이트나 오어 게이트 이런 애들은 리버서블 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양자회로는 못 쓰는데 얘랑 똑같은 그러니까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리버서블 게이트로 구현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가져다 넣으면은 그러면 그 얘네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말로 하면 정확하게 잘 감이 안 올 텐데 뒷장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은 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오소고넬리티도 보존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만약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오소고넬리티를 보장하지 않고 다른 2개의 인풋에 대해서 완전 다른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는지는 뭐 여기에 증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건 되게 쉬운 얘기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얘는 뛰어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고전적인 논리 회로를 퀀텀 회로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게 사실은 퀀텀 컴퓨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퀀텀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 영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전적인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문제 영역이 따로 있냐라는 질문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퀀텀 컴퓨터는 고전적인 컴퓨터가 풀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슈퍼셋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런 퀀텀 컴퓨터를 구현하는 게 얼마나 쉽냐 어렵냐를 할 때 만약에 고전 컴퓨터로 잘 풀리는 문제를 퀀텀 컴퓨터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퀀텀 컴퓨터 하드웨어 구현하는 거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언제
제대로 구현이 될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는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고전적인 컴퓨터로 해결되는 문제를 왜 굳이 컴퓨터로 풀려고 하냐? 그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잡으려고 뭐를 한다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속담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고전 컴퓨터로 잘 푸는 문제 컴퓨터로 구현한다 그런 얘기 뭐 그거를 뭐 5년 안에 구현하겠다 만약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현재 컴퓨터로 그러니까 현재 컴퓨터로 풀기 어려운 종류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MP 하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 컴퓨터가 더 잘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좀 믿을만 하는데 뭐 기존의 모든 컴퓨터를 퀀텀 컴퓨터로 대체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도 뭐 몇 년 안에 그럼 다 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뒤에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일단 오늘은 이걸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저희가 디지털 게이트 뭐 예를 들면 엔드 게이트 자체는 딱 얘가 리버서블이 아닌데 근데 리버서블 게이트들로 얘를 약간 좀 구현할 수는 있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대표적인 예들이 있는데 오늘은 먼저 토폴리 게이트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폴리 게이트라는 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얘는 두 개가 그러니까 아까 C나 게이트는 뭐였냐면 하나의 컨트롤이 있고 그 하나의 컨트롤 값이 0일 때는 타겟을 건드리지 않고 얘가 1일 때만 타겟을 낫을 했는데 토폴리 게이트는 동시에 두 개의 컨트롤 비트가 동시에 1이어야지만 C, 그러니까 타겟에 해당되는 C의 값을 0과 1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1이 아니다.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보존하는 게이트를 토폴리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토폴리 게이트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면 고전 회로에서는 고전적인 디지털 회로에서는 저희가 뭐 유니버설 셋이라고 해가지고 임의의 디지털 회로를 만들려면 우리는 AND, OR, NOT 게이트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낸드 게이트나 NOR 게이트 하나만 하면은 AND, OR, NOT을 다 구할 수 있다. 그건 뭐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낸드 게이트라고 하면은 이런 게이트를 말하는데 이런 게이트 가지고 NOT 게이트를 구현하려면 그냥 인풋을 그냥 묶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NOT 게이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다가 AND 게이트를 구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끝에다가 요걸 해버리면 그럼 요거 자체가 NOT이고 여기가 NOT이니까 얘들 서로 캔슬 돼버리면 그러면 얘는 그냥 AND 게이트를 구현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AND 게이트랑 NOT 게이트를 또 이걸 서로 호환되게 만드는 또 다른 개념 중에 하나는 뭐 여기 드모르강 법칙을 적용하면은 얘는 요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또 다시 곱하면은 그러면 얘는 낸드 게이트 하나만으로도 오아 게이트 같은 성능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낸드 게이트 자체가 유니버설 게이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보여주려는 건 뭐냐면 토폴리 게이트로도 충분히 낸드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폴리 게이트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냐면 얘는 리버서블 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토폴리 게이트를 매트릭스로 표현한 건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된 애를 보면은 얘 자체가 유니테리 트랜스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테리 매트릭스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역적인 그런 행렬이고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낸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회로에서 필요한 모든 게이트들을 다 리버서블 게이트로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좀 더 얘기하면은 유니테리 그러니까 유니테리 트랜스폼으로 다 모든 게이트들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토폴리 게이트 가지고 낸드 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되게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우리가 낸드 하고 싶은 두 개의 인풋이 있겠죠? 그럼 그거를 여기 하나, 둘, 두 개의 컨트롤에다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겟에 해당하는 애한테 0이 아니라 1을 넣어주면은 그러면 얘네의 관계가 이렇게 XOR 관계처럼 나타나잖아요.
아니면 모듈라 2로 봐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1이라는 얘기는 항상 여기 어떤 값이 오든지 간에 x와에서 하나가 1이면은 그럼 항상 그 결과는 요거의 값에 낫이 붙은 형태로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값 형태가 얘네와 요 두 개 인풋의 AND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엔 AND를 니게이션한, 그러니까 낫을 취한 그런 형태가 돼서, 그래서 요렇게만 해도 NAND 게이트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토폴리 게이트는 이 게이트 자체가 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테리 트랜스폼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유니테리 트랜스폼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양자 회로로 그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자 회로로 토폴리 게이트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요. 근데 토폴리 게이트 자체가 낸드 게이트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유니버설하다고 얘기할 수, 그러니까 기존의 디지털 회로는 다 양자 회로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 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완벽한 팬아웃,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정도의 팬아웃은 아니죠. 왜냐면은 양자 상태 자체는 복사가 불가능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목이 갑자기 탁 막혀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 자체는 완벽하게 복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똑같은 양자 상태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얘가 0일 때는 요게 같이 0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게 1일 때는 0으로, 그러니까 둘 다 1이 나온다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노클러닝 시어렘 할 때 그 전에 제일 처음에 시납 게이트 가지고 관여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예,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예, 뭐, 굳이 이거를 토폴리 게이트 대신에 시납 게이트로 구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예, 이건 책에 이런 예제도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다 좀 적은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이 리버서블 게이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퀀텀 패러렐리즘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퀀텀 패러렐리즘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병렬 처리를 보통은 컴퓨터에서 병렬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양자 회로 자체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특성상 이게 병렬 처리에 유사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여기 보시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회로를 고전적으로 구현하고 싶다고 할게요. 근데 이런 회로를 만약에 우리가 양자 게이트를 가지고 구현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인풋 두 개의 인풋 비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 x 비트의 값에 따라 어떤 그러니까 어떤 펑션 값이 결정되겠죠? 얘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뭐 값이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출력으로 내보내는 그런 어떤 함수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출력에 x가 없으면 얘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유니테리 트랜스폼밖에 구현을 못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큐빗 자체가 없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양자 회로랑 1대1로 매칭을 하기 위한 그냥 그런 포맷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 고전 회로라고, 그러니까 고전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양자 회로를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아마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x랑 y의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입력이 들어가면 출력도 이 두 개 큐빗의 텐서 프로덕트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컨트롤에 해당되는 애는 값이 안 바뀌고, 그 다음에 타겟에 해당되는 애만 요 값으로 대체가 되는 이런 회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회로를 생각하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게 양자 회로로 대체가 되면은 x에다가 굳이 요 당시에 생각하는 0 아니면 1만 넣는 게 아니라 x에 0과 1의 중첩을 넣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y에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 순간에 우리가 0을 넣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게 x 큐빗이고, x 큐빗은 중첩으로 주어졌고, y는 이렇게 되면은 우선 계산이 얘와 얘가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 두 가지 텀의 합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유니터리 트랜스폼을 그냥 곱하면은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결과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는 궁금한 게 뭐냐면 x에다 0을 넣었을 때 f of 0가 얼마냐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x에다 1을 넣었을 때 f of x가 얼마냐 그게 궁금하기도 하는데 여기 결과만 보면은 그 동시에 연산이 한 번 입력을 넣는 것만이라도 동시에 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병렬 처리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는 아주 큰 제약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거 자체가 이렇게 병렬 처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0 넣었을 때 얼마 나와? 1 넣었을 때 얼마 나와? 그 값들을 다 알고 싶다고 하면은 결국에 뭘 해야 되냐면 요거 측정을 해야 되죠. 근데 측정하면 뭐가 문제죠? 중첩 상태를 측정하면은 컬랩스가 일어난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만약에 정말 요런 식으로 이건 되게 무식하게 한 겁니다. 예, 이렇게 무식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만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면 한 번 돌렸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그냥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랜덤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두 개에 대한 모든 출력 결과를 얻고 싶으면 적어도 2번 이상 반복해야 됩니다. 왜 적어도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 실험을 했는데 그때 0에 대한 값이 나왔어요. 2번 실험했는데 0에 대한 값이 안 나오려는 보장이 없죠. 0에 대한 값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에 대한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이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그 병렬 처리를 하면은 고정 컴퓨터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뒤에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잠깐 여기에서 약간 좀 우리가 그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그 아까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0과 1 한 2가지 정도의 중첩으로만 입력을 넣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은 경우에 대해서 다 중첩을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하다마드 게이트에다가 두 개의 큐빗이 있는데 각각의 큐빗들마다 하다마드 게이트를 가하면은 그럼 현재 이 양자 상태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큐빗의 양자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요 스테이트랑 요 스테이트의 텐서 프로덕트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러면은 분배 법칙이 쫙 작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00부터 11까지 4가지의 모든 가능성의 중첩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거를 좀 더 확장해서 큐빗을 n개까지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최종적인 양자 상태는 그러니까 0부터 0000부터 1111까지 2의 n승계의 모든 가능한 상태의 모든 가능한 값들의 중첩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제일 그 파워풀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가지 입력에 대해서 하나씩만 막 넣어보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한 입력에 대해서 걔네들의 중첩을 쫙 만들고 그 모든 입력에 대해서 한 번에 프로세싱을 해버리는 그런 옵션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제가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얻은 이 결과가 중첩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중첩으로 나타나면 측정 하나만 하면은 나머지 다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말짱 헛수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정교하게 알고리즘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해야지 우리가 그 양자 컴퓨터의 파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